140페이지는 이제 부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부채에 관한 거래. 그래서 부채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은 부채는 내 게 아니고 남의 거예요. 네, 타인 돈. 그래서 타인 자본이라고도 합니다. 남의 돈. 그 다음에 뭐라고도 표현을 해요? 채무라고도 하죠. 내 게 아니고 누구 거예요? 남의 거죠. 그래서 부채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년 안에 갚아야 될 유동부채, 1년 이후에 갚아야 될 비유동 부채. 이렇게 이제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지세요? 두 가지. 그래서 거기 교재 보시면은요. 부채. 그래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하면 부채란 과거의 사건이나 그 거래로 발생하였으며 기업 실체가 부담하고 있는 현재 의무. 그래서 갚아야 되는 뭐가 있죠? 의무가 있죠. 그다음에 미래의 경제적 효익. 경제적 효익 나오면 돈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돈이 유출, 빠져나갈 가능성이 뭐한 거예요? 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채는 많아야 좋다, 적어야 좋다, 적어야 좋다. 당연히 없는 게 가장 뭐한 거예요? 좋은 거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현재 사회 구조상 대부분 없을 수는 없으니까 그 부채가 얼마냐, 그런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경제적 자원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재무제표에 인식하기 위해서는 유출될 자원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가능성이란 몇 년 기준으로 본다고요? 1년 기준. 그다음에 신호 확인 안 하신 분은 신호 확인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1년 안에 갚아야 되면 유동부채, 그 다음에 1년 이후에 갚아야 되면 비유동부채. 근데 뭐 유동이 많아야 좋고 뭐 비유동이 많으면 안 좋고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부채는 적은 게 그냥 좋은 겁니다. 없으면 가장 베스트죠. 근데 요즘에 뭐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하면은 뭐 부채를 만들라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그 사람들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항상 그걸 아셔야 돼요. 뭐는 아셔야 되냐면 돈 버는 것도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면 도전을 해야 됩니다. 원래는 그게 맞아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 도전이라는 게 성공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실패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책임을 뭐 인터넷에 있는 사람이나 TV에 나온 사람이나 그 사람들이 지는 게 아니고 본인이 져야 되기 때문에 항상 생각을 잘 하시고 판단을 잘 해서 선택을 하되 그 선택의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본인이 지는 겁니다. 지금처럼 뭐 특수한 경우 아니면 다 본인 책임이 돼버리기 때문에 뭘 하든지 신중하게. 그래서 여기 유동부채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이제 외상매입금하고 지급어음이 있는데요. 이거 두 개를 합쳐서 매입 채무라 그랬죠. 그래서 외상매입금하고 지급어음. 그래서 외상매입금은 외상으로 물건을 샀을 때, 그 다음에 지급어음은 물건 사고 어음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어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급하는 거를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뭐 주기로 한 어음이에요. 돈 주기로 한 어음을 지급어음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둘 다 몇 년 이내세요? 1년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단기차입금. 그래서 단기차입금에서 단기의 뜻은 1년 이내, 차입의 뜻은 빌려오다. 그러면 돈 빌리면 뭐 갚아야 되죠? 돈을 갚아야 되는데 이 기간이 몇 년 이내인 거예요? 1년 이내. 그러면 단기차입금. 그 다음에 1년이 넘어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장기차입금.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미지급금. 미지급금 나오면 또 이거 한번 더 적으면 되죠. 그래서 외상매출금하고 외상매입금은 판매와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미소금하고 미지급금은 판매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선수금. 그래서 계약금 관련돼서는 두 가지가 있으세요. 그래서 먼저 줬다 선급금, 선급금은 자산이고요. 먼저 받았다 선수금, 선수금은 부채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릴 거예요. 왜 이렇게 되냐면은요. 선급금이라는 건 뜻이 먼저 뭐 한 거죠? 준 거죠. 예, 그래서 먼저 줬는데 문제가 뭐냐면 돈만 먼저 준 거예요. 그러면 아직 뭐는 안 받은 거예요? 물건은 아직 안 받은 겁니다. 예, 그걸 뭐라 그래요? 선급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선수금. 그래서 선수금은 먼저 뭐 한 거예요? 받은 거. 그래서 먼저 받으면 선수금입니다. 근데 왜 부채냐면은 돈은 받았는데 뭐는 아직 안 준 거죠? 물건은 아직 안 준 거예요. 그러면 이건 아직 내 돈이 아닙니다. 왜냐면 상대방이 뭐 할 수도 있죠? 취소할 수도 있잖아요. 취소하면 다시 뭐 드려야 돼요? 돈 드려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먼저 줬다 그래서 선급금, 먼저 받았다 그래서 선수금. 그 다음에 예수금의 별표 3개 치세요. 예수금 시험 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교재가 좀 변경되면서 이 교재는 참 희한한 게 교재 변경할 때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게 하나씩 빠져요. 그래서 여기에 없는 내용도 좀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아, 뒤쪽에 넣어놨구나. 그래도 미리미리 좀 설명을 몇 가지 좀 드릴게요. 일단은 하나씩 보시면요. 예수금. 예수금은 제가 앞으로 이거 나오면 많이 쓸 건데요. 원천징수. 그래서 원천징수가 뭐냐면은요. 이게 원천징수예요. 돈 주고 받을 때 세금 띄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걸 뭐라 그래요? 원천징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원천징수 나오면 두 가지 쓸 거예요. 줄 때는 예수금, 받을 때는 선납세금. 그래서 이자 수익하고 이제 중간예납. 그래서 원천징수가 우리가 월급 받잖아요. 그래서 월급 받을 때 돈을 다 주세요? 아니면 세금 띄고 주세요? 세금 띄고 줍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 중에서 이건 몰라서 그런 거예요. 가끔씩 이제 잘못 이해하셔갖고 회사에서 만약에 300을 주겠대. 그러면 300을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300에서 뭐를 띄죠? 세금을 띄죠. 그래서 세금을 띄고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가끔씩 이제 그 부분을 잘못 이해하셔갖고 어, 왜 나는 뭐냐 내가 받기로 한 월급보다 적으냐 이렇게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 적은 게 맞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금은 직원이 부담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월급 받을 때 세금 떼는 게 뭐라고요? 예수금. 근데 직원이 부담하는 세금은 크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 그다음에 장기 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렇게 대표적인 직원이 내는 세금이세요. 그래서 건강보험은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몸 아프거나 할 때 병원 가서 혜택 받아야 되잖아요. 그 뭐 혜택이라는 게 이제 요금이 좀 저렴한 거죠.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무슨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저렴하죠.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은 이제 어르신들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게 국가가 부자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최근에 오늘 아침에였나? 어저께도 또 인터넷 신문 잠깐 보다 보니까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뭐 캐나다에서는 1억을 주는데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돈 많이 줘요. 캐나다는. 저 아시는 분들 캐나다에 계셔갖고 잠깐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캐나다는 많이 줍니다. 그 대신 어마무시하게 많이 빼가요. 그러니까 많이 달라고 하기 전에 많이 뛰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1억 줄 수 있죠. 그 대신 1억 주는 대신 뭐 하면 돼요? 많이 내면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캐나다나 이런 나라들은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고 그전부터 많이 뗐잖아요 세금을. 근데 우리나라는 뭐 세금 떼면 난리 치다가 왜 1억 안 주냐 이런 식으로 또 기자가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이제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이제 뭐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요양 관련돼서 돈이 없어요 국가 자체가. 그래서 그 돈을 이제 지금 버시는 분들이 장기 요양 보험이라는 거를 내서 그 요양 관련돼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들 아시는 국민연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금을 받으려면은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어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이제 왜 드냐면은 그 실업급여. 그래서 저희가 내는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입니다. 그 다음에 소득이 있으면 세금 낸다 그래서 무슨 세예요? 소득세.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간다 그래서 지방소득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부분은 참고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대 보험 회사부담분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위에 적어드린 거는 다 직원이 내는 세금이고 그 다음에 누가 내는 경우도 있어요. 회사가 내는 경우들도 존재하죠. 당연히. 그래서 회사가 내는데 이건 안 외우셔도 돼요. 과거에는 외웠어야 되는데 지금은 시험 때 아예 주어지기 때문에 안 외우셔도 문제 푸시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건강보험. 그래서 건강보험은 복리후생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건강보험에 이거 포함이에요. 장기요양보험 포함. 그래서 건강보험 그 내역서에 보시면 장기요양보험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이걸로 처리해요. 세금과 공과. 그 다음에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이 있는데 산재보험은 100% 회사가 내는 세금입니다. 이건 직원이 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당연히 그럴 일은 없겠지만 급여명세서에 봤더니 산재보험이 나가네. 그러면 그거는 따져야 돼요. 왜냐면 산재보험은 100%다 누가 내는 거세요? 회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저거 있죠. 급여명세서 안 줘도 걸립니다. 그래서 매달 급여명세서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뀌었어요, 법이. 그다음에 회사 들어가고 근로계약서 안 쓰는 데는 되도록이시면 다니지 마십시오. 정상적인 데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에 저한테 수업 들으셨던 분 중에 이런 분도 있으셨어요. 그건 이제 좀 잘못된 법이긴 한데
어쨌든 사인을 하면은 방법이 없다라고 하긴 하시더라고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그 병원 쪽이었나 한의원 다니셨던 분이신데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써 있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1년 동안 다니면 퇴직금 받잖아요. 근데 원래 퇴직금이 한 달치 월급인데 퇴직금을 100만 원만 받기로 되어 있었나 특이하게. 근데 거기에다 사인을 했기 때문에 노동부에서도 그거는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나쁘게 쓰시는 분들도 실제 존재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료하고 산재보험료는 보험료인데 지금은 안 해오셔도 돼요. 왜 안 해오셔도 되냐면 시험 문제에 나와요. 이거는 뭐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오. 이거는 세금과 원가로 처리하시오. 이런 식으로 다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처리하는 연습은 앞으로 꾸준히 계속 할 겁니다.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유동성 장기부채.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결산 때 연습을 할 건데요. 유동의 뜻이 뭐라 그랬죠? 유동. 그래서 유동이 몇 년 이내예요? 1년 이내. 그다음에 장기의 뜻이 뭐예요? 1년보다 뭐하다? 길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그래서 얘는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이 유동부채가 유동부채가 될 때 이때 사용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비유동부채가 1년 넘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년 넘던 게 몇 년 이내가 된다? 1년 이내. 그래서 비유동부채 그러면 1년 넘는 거고 유동부채 그러면 1년 이내라 그랬죠. 근데 왜 이런 걸 처리하도록 되어 있냐면 부채라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상대방, 그 회계 정보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주냐면, 원래 이 돈은 1년이 넘던 겁니다. 근데 이제 몇 년 이내가 됐습니다. 1년 이내가 됐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걸 뭐라 그래요? 그 유동성 장기 부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세요. 네. 또 보시면 그리고 여기에 빠져 있는데 가지급금과 가수금이라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급금은 자산, 가수금은 부채인데 하나씩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보실 때 가지급금입니다. 그래서 가지급금은 공부하실 때 크게 두 군데에서 쓰이세요. 몇 군데에서 쓰인다고요? 두 군데. 그래서 첫 번째로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사장님이죠. 사장님이 아니고 첫 번째는 출장비. 그래서 가지급금의 뜻이 지급은 했는데 내용을 모르는 걸 뭐라고 하세요? 가지급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돈 줬는데 어디 쓸지 몰라. 그래서 그걸 가지급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출장비가 우리 출장 가잖아요, 직원들. 그러면 출장 갈 때 돈 줍니다. 돈을 주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회계 직원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사람이 이 돈을 들고 가서 얼마 쓸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쓸지 모르기 때문에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급금의 뜻이 어디에 쓸지 모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출장비로 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도 가지급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요. 어떤 경우냐면은 우리가 사장님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러실 때가 있어요. 어떠실 때가 있냐면은 이따 나 돈 써야 되니까 이따 3시에 나갈 거예요. 그래서 300만 원만 준비해 줘. 이러면서 출근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300만 원을 준비를 해놓고 있겠죠. 그래서 300만 원을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3시가 되셔서 사장님이 돈을 받아서 가시잖아요. 그럼 우린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돈 어디에 쓰실 거예요? 그러면은 사장님의 반응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누구 만나서 뭐 할 거야. 이거 쓰고 나서 영수증 갖다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사장님도 계시고요. 어떤 사장님은 내 돈 내가 쓰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신 사장님들도 계세요. 근데 어떻게 표현했든 우린 그냥 솔직히 모릅니다. 예, 어디에 얼마 쓸지 정확하게는 모르잖아요. 그 모르는 돈을 뭐라고 하는 거세요?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수금. 수금이라는 게 돈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수금을 하였으나 내용을 모를 때. 그래서 모르는 때 쓰는 거를 가지급금이나 뭐라고 하세요? 가수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면 됩니다. 그래서 가지급금은 돈 줬는데 어디 쓸지 몰라. 그러면 가지급금. 가수금은 돈 받았는데 왜 받았는지 몰라. 그러면 가수금. 그 다음에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에서는 여기 140페이지 밑에 보시면 비유동부채 있으시죠? 비유동부채에서는 저희는 두 가지가 중요해요. 화채하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사채 보실 건데요. 네, 사채 보기 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채 그러면 회사채예요. 그래서 회사가 돈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할 때 돈 빌리는 그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 빼고 그 두 가지 빼고 그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서 하나는 주식 발행하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채 발행하는 거. 근데 항상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뭘 알고 계셔야 되냐면 누가 이거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대. 예, 그러면 그거는 성공했을 경우에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지만 실패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돈을 많이 잃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돈을 못 버는 이유는 이거예요. 뭐냐면 만약에 진짜로 100% 이거 하면 돈 벌 수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딴 사람한테 알려줄 거예요? 아니면 혼자 할 거예요? 혼자 하겠죠. 사채를 끌어다가도. 예. 뭐 달러 빚을 지고라도 이거 하면 100%돈 벌 수 있어. 그럼 본인이 하지 뭐하러 옆 사람한테 알려줘요. 예. 좋은 정보래 맨날. 예. 근데 좋은 정보 맞습니다. 근데 좋은 정보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100%가 아닌 거예요. 어. 생각을 해보세요. 100%면 왜 딴 사람한테 알려줘요? 나 혼자 다 투자하지. 그 돈 다 낼 건데. 라는 생각으로 제가 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돈을 못 벌어요. 어쨌든 그래서 사채라는 게 돈을 빌리는 겁니다. 회사가.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채 발행 관련돼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액면 이자율이라는 게 있고 시장 이자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유효 이자율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액면 이자율로 말도 안 되지만 10%를 주겠대. 그래서 액면 이자율이 액면에 있는 이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액면이 뭐냐면 우리 만약에 1,000원짜리 지폐 있잖아요. 예. 그럼 그 1,000원짜리 지폐에 얼마라고 쓰여 있어요? 1,000원이라고 쓰여 있죠. 예. 그 쓰여 있는 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액면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0원이라고 쓰여 있으면 그건 얼마짜리예요? 1,000원짜리죠. 예. 그거를 예. 무슨 이자율이라 그래요? 액면 이자율.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 회사 거를 사면 10%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액면 이자율은 회사에서 주는 거고 시장 이자율은 은행에서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만약에 은행에서도 10% 준대.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회사에서 투자해도 10%, 은행에다 돈 넣어놔도 몇 프로예요? 10%. 그러면 똑같죠? 이렇게 똑같을 때는 액면 발행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이거에다 투자하는 사람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본인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나는 회사에다 하고 싶어. 그러면 회사에다 투자해도 되고 은행에 넣고 싶어. 그러면 은행에다가 넣어놔도 됩니다. 똑같을 때는.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일은 없어요. 예, 회사에서 주는 이자랑 은행에서 주는 이자랑 똑같아. 그러면 우린 다 일로 가겠죠. 실무에서는. 근데 이제 이론상에서는 똑같으니까 너가 하고 싶은 데에다가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건 이거예요. 회사에서 10% 주겠대. 근데 은행에서는 6% 준대. 예, 이런 일들은 실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이자가 그렇게 세진 않잖아요. 아직도. 근데 사채 시장은 그래도 은행보다는 대부분 이자율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를 할증 발행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왜 할증 발행이라고 하냐면 은행에 넣으면 6% 주겠대. 근데 투자하면 몇 프로 준대요? 10% 준대.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4%를 더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나한테 100억이 있어요. 몇 억이 있어요? 100억. 그러면 100억에 4%면은 4억을 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어디에 투자하냐에 따라서. 그래도 돈 많으신 분들이 이자율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나한테 만약에 100억이 있어. 그럼 1%만 해도 1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접어하면서 통장에 그렇게 돈이 많지 않다 보니까 뭐 4%여도 뭐 얼마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돈 많으신 분들은 실제 뭐 0.1%에도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할 정도로 금액이 크면 클수록 가져가는 게 크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있는 사람은 계속 있는 거고 없는 사람은 계속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일명 돈 먹고 돈 먹기다 보니까. 그 다음에 반대로 또 이럴 수도 있죠. 은행에서는 10% 주겠다는데, 아니 그 회사에서는 10% 주겠다는데, 은행에서는 16% 주겠대. 음, 그러면 이때는 싸게 팔아야 돼요. 왜냐면 우리 회사에서 조금 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회사로 갈 거예요? 은행으로 갈 거예요? 당연히 은행으로 가겠죠.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살 사람들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줄어들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예, 무슨 방법밖에 없냐면은 줄어들었으니까 예, 싸게 파는 수밖에 없죠. 어, 그래서 우리가 장사가 안 되는 집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장사 안 되는 데는 싸게 팔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싸게 파는 것도 솔직히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무슨 한계가 있냐면은 내가 그래도 남아야 되잖아요. 안 남는데 싸게 팔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론상에서는 우리 회사 거 살 사람이 적네. 그러니까 적으니까 어떻게 팝시다. 싸게 팝시다. 그래서 할인 발행인데 저희가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울 거예요. 액면 이자 그 사채 발행할 때는 액면 이자율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액면 이자율이라는 게 우리 회사에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액면 이자율이 크면 할증 발행.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자를 많이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자를 많이 주니까 살 사람이 뭐 할 것이다? 많을 것이다. 그럼 살 사람이 많으면 비싸게 해도 어때요? 팔려요. 그다음에 살 사람이 없네. 그러면 싸게 팔아야죠. 왜요? 살 사람이 없으니까 안 팔리잖아요. 그러면 안 팔리고 가만히 있어서 문 닫는 것보다는 싸게 해서라도 내가 남는 게 조금 적더라도 싸게 해서 뭐 하는 게 좋아요? 파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세요. 참고하시고. 네, 이건 이제 단맞추기 위해서 외우는 건데 사태도 삼각을 하거든요. 근데 유효 이자율법을 쓰고 삼각액은 할증 발행이나 할인 발행 모두 증가. 그래서 이 파트가 요 사채 삼각이 시험 문제 내는 이유는 하나예요. 왜 내냐면 할증은 비싸게. 예, 이거 대부분 왜 하냐면은 우리 그 택시 할증료 붙잖아요. 그 다음에 할인은 뭐 하게요? 싸게라는 건 대부분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할증되면은 비싸, 할인되면은 싸. 이건 대부분 알아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할증과 할인은 반대 개념이에요. 그래서 할증은 비싸게, 할인은 싸게. 근데 여기 보시면 둘 다 뭐하죠? 증가해요. 그래서 원래 반대적인 개념이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삼각은 뭐예요? 같이 갑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쪽 파트에서 종종 출제가 되세요. 그래서 출제하는 이유는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회계는 몰라도 이건 알잖아요. 할증은 비싸. 할인은 싸. 그러니까 반대네. 그러니까 결과값도 뭐 할 것이다? 반대일 것이다. 라고 당연히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채 삼각 나오면은 둘 다 뭐 한다? 증가한다. 라고 기억을 해 주셔야 되세요. 언제까지요? 시험 볼 때까지. 그 다음에 이제는 쭉 넘어가셔서 143페이지. 퇴직, 퇴직, 급여, 제도. 그래서 네, 퇴직급여 제도인데 우리가 이제 퇴직금이라는 건 어떻게 계산하도록 되어 있냐면은요. 퇴직 전 3개월의 평균 임금 곱하기 근속 연수. 그래서 할아버님 세대들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나 퇴직금으로 1억 받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근데 참고로 그 당시에는 가능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과거에는 평생 직장이었잖아요. 중소기업도 평생 직장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예, 그래서 한 군데에서 막 2, 30년씩 다니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퇴직할 때쯤에 400만 원씩 벌었어. 그 다음에 내가 그 회사를 30년을 다녔어. 그러면 1억 2천이에요. 퇴직금이.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게 가능했지만 요즘에는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회사를 이렇게 다닐 일이 없죠. 예. 뭐 진짜 좋은 회사 아니면 뭐 공무원 이런 곳 아닌 이상은 이렇게 다닐 일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즘 그렇게 퇴직금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퇴직금을 이렇게 줬다가 이제 중소기업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금력이 중소기업이 아주 좋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게 생겼었죠.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그래서 퇴직 안 했는데도 돈을 뺐을 수가 있었었죠. 과거에는.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우리가 이제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퇴직금 중산전단 이것도 문제가 되지는 않았었어요. 국가에서 봤을 때 뭐가 문제가 됐냐면은 이제 퇴직하는 나이가 젊어진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40대 그만두고 50대 초반에 그만두고 근데 그분들은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아직은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네, 지금 뭐 100세지대라고 표현을 하니까. 근데 이제 퇴직금을 받아서 뭐 커피숍 차리고 막말로 치킨집 차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원래 퇴직금은 언제 쓰라고 주는 돈이에요? 원래 퇴직금은 노후에 쓰라고 주는 돈입니다. 그리고 노후에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노후가 안 됐는데 이미 퇴직금은 다 고갈이 돼버리는 거죠. 왜냐면 내가 퇴직하면서 받은 돈으로 치킨집을 차렸는데 아시겠지만 장사가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어떤 곳에서는 마이너스 나서 그만두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그냥 버티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대박 나는 분도 계시고 이건데 문제는 다 케바케라 무조건 다 잘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만든 게 이대로 퇴직금 제도를 가지고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퇴직연금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대부분 100% 법인들은 다 퇴직연금. 그래서 앞으로 이제 대부분 다 퇴직연금으로 뭐 할 거예요? 바뀔 겁니다. 일단 교재 순서 맞춰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143페이지 보시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있어요. 그래서 충당 나오면 뭐 하는 거냐면은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건 뭐 주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퇴직금. 근데 왜 준비를 해야 되냐면은 퇴직금이라는 게 금액이 뭐하죠? 대부분 다 한 달치 월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작은 금액은 아니죠. 그래서 이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준비하는 금액이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144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퇴직연금제도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퇴직연금제도를 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확정급여형하고 확정기여형. 그래서 확정급여형은 우리한테 필요한 건 퇴직연금 운용자산, 확정기여형은 퇴직급여라고 거기 144페이지에 잘 써 있는데요. 보시면 지금부터 설명하는 건 시험하고는 상관없고 좀 알고 계시면은 조금 도움은 되는 얘기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정급여형은 옛날 퇴직금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받는 분하고는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운영을 해요. 그래서 이 퇴직연금이라는 건 이 퇴직금을 가지고 노후에 쓰는 거라 그랬잖아요. 퇴직금 자체가. 그래서 이 퇴직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식에 투자한다던가 뭐 사채를 산다던가 적금을 든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투자라는 게 다들 아시겠지만 잘 되면 좋지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 됐을 경우에 그 부분을 회사가 채워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퇴직금 확정급여형의 뜻이 뭐냐면 확정된 급여만 받으면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잘 되든 안 되든 회사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확정된 급여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월급의 70% 정도가 불입이 돼요. 만약에 내 한 달 월급이 내 한 달 월급이 200이다. 그러면 1년에 한 140만 원 정도 불입이 되고, 그다음에 내가 퇴직할 때 이거 이제 투자해서 만약에 이익이 났다. 아니면 손해가 났다. 그러면 그 모자른 차액 있잖아요. 이 차액을 회사에서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확정급여형은 대부분 대기업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대기업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확정 기여형은 이제 퇴직급여 처리하는데 이건 직원이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돼도 직원 탓, 안 돼도 직원 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돼서 만약에 회사 그 이익이 많이 났다. 그러면 그만큼 내가 더 가져가는 거고 그 대신 이제 손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손해를 보게 되면은 그 손해를 본 것도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직원이. 그래서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100% 불입합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 월급이 240만 원이야. 그러면 회사에서 한 달에 20만 원씩. 그래서 12달에서 1년에 240만 원만큼 불입을 해주는 방법이세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때 불입만 하면 끝입니다. 더 이상 줄 거는 없어요.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이 확정 기여형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건 조금 안타까운 얘기인데 직원한테 이거를 뭘로 하겠다 이렇게 되는 회사들도 있지만 대부분 중소기업은 확정기여형으로 이미 가입이 되어 계세요. 그러면 그냥 확정기여형으로 이제 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걸 그냥 모으기만 하면 되세요. 그 불입 자체도 회사에서 하죠. 그래서 내가 그만뒀을 때 그냥 받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요. 무슨 설명할 거냐면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IRP 계좌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IRP 계좌라는 게 뭐냐면은요.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 퇴직연금 통장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다니다가 뭐 할 수 있죠? 그만둘 수 있죠. 그러면은 그만두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그만둘 때 적립분이 퇴직급여 통장 만들어 갖고 오라 그래요. 그러면 그게 이 통장 이야기하는 거예요. IRP 계좌. 그래서 IRP 계좌 만드세요. 그러면 은행 가셔갖고 그 담당 은행 있잖아요. 가서 저 그만둬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서 알아서 해줘요. 예, 그래서 알아서 통장을 만들어 줍니다. 그럼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많이 물어보시냐면은 이거 뺏을 수 있냐고. 현재 국회에서 일들을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거의 일 안 하고 놀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는 현재는 뺏쓰는 게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거 받은 다음에 은행 가서 저 이거 해약할게요. 그러면 바로 빼줍니다. 근데 원래는 해약을 못 하게끔 만들려고 했었어요. 근데 아직은 법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원래 목적은 이거였었거든요. 뭐였었냐면은 뭐 결혼을 한다던가 아니면 집을 산다던가 아니면 뭐 몸이 많이 아파서 목돈이 필요한다던가 이런 특수한 경우에만 원래는 빼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못한 거죠. 아직은. 왜 못했냐면 일을 안 하고 계시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뭐.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나중에 은행 가서 이거 만드시고 뭐 하시면 돼요. 계약하시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나중 되면은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게
참고하시고요. 나중 되면은 하기 힘들어진다라는 거는 확실합니다. 왜냐면 분명히 일을 하실 거니까. 근데 현재는 일을 안 하고 계셔서 편해요. 그 부분은 참고하세요. 그다음에 여기까지 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적어 보내놨거든요. 그냥 메일 보냈어요. 그래서 메일 안에 보면은 저희 이제 분계 몇 개 안 남았잖아요. 그 분계도 보내놨으니까 참고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12시 반에 쪽지 시험 간단하게 보고 분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